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교회의 초기 그 선교가 활성화된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선교사들은 서울과 인천에 더 이상 머무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방으로, 그러니까 한반도 곳곳으로 그 선교의 거점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조선 정부가 알렌이나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초기 선교사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898년까지 조선 정부는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선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선교사들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그 외무와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호조, 여행 허가증을 발급해 줬고요. 이 호조가 있으면 숙소와 편의가 제공되었고요. 신변의 보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때로 군사들을 대동시켜서 이 선교사들을 호위해 주는 그런 특혜도 주었고요. 조선 왕실도 선교사들이 왜 조선 내륙을 여행하려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습니다. 1893년까지 선교사들은 50여 차례에 걸쳐서 선교 탐색 여행을 했죠. 스왈렌, 게일, 맥길 이런 사람들은 원산, 철원, 한반도의 동부 지역을 탐색했고요. 감리교의 홀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1892년 가을에는 올링거가 원산을 탐색했고요. 미국 남장로 교에서도 호남 지역을 탐색했습니다. 레이놀드가 공주를 선교 탐색을 했고요. 그리고 전킹과 테이트가 전주지방에서 노방전도도 했습니다. 1894년에는 레이놀드와 드루가 전라도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했었죠. 사실은 개항장이라고 하는 것, 서울을 비롯한 개항장은 이 치해복권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조선 정부가 신변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 일이었지만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하는 선교의 역사에서 보면 선교사들은 안전을 이유로 수도나 항구에 머무르게 됩니다. 외교 관리들이 상주하고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때로 권총을 휴대해야 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마펫을 비롯해서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참담할 정도로 그 주거 환경이 열악했던 조선의 내륙 곳곳에 들어가 선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이 선교 거점을 마련하는 일이 기독교의 복음을 효율적으로 조선 곳곳으로 퍼뜨릴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평양은 한국의 기독교의 선교가 가장 크게 일어난 도시였습니다. 마펫이 처음 평양을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언더우드가 평양을 가라고 권유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엘린 후드의 후임으로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가 된 로버트 스피어는 평양은 조선 안에서 가장 어려운 선교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평양에 거점을 마련하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언더우드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평양을 아주 중요한 선교 거점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뉴욕에 있는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에 계속 평양의 선교 지부를 개설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언더우드의 역할, 서울에서의 역할이 워낙 컸기 때문에 뉴욕의 선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마펫이 대신 가게 된 겁니다. 이 마펫은 감리교 의사 선교사인 윌리엄 홀 그리고 그레암 리와 함께 그 평양을 비롯한 서북 지방을 순회 여행을 했는데 그때 이 세 사람은 평양이 왜 선교의 최적지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이 도시는 조선에서 가장 문란하고 더러운 도시라고 평을 받고 있으므로 선교의 도전 대상지가 된다. 둘째, 자기들의 기분에 맞지 않으면 일반 사람이건 관원들이건 막론하고 돌로 때리는 폭력배들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셋째, 인구가 10만이 넘으며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기업적이라 비교적 번성할 여지가 있다. 넷째, 서울과 북경을 연결하는 도로 선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육로 사정이 괜찮고 해상 교통도 용이하다. 그런 점에서 평양은 정말로 찬란한 역사의 도시임이 틀림이 없다. 실제로 평양은 상업이 발달했고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세속적이고 비윤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 이러한 조건이 오히려 선교의 최적지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역사는 이 세 사람의 선교사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평양을 비롯한 서북 지역은 서울 지역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선교 성과를 냈고요. 이 사람들의 판단처럼 선교의 최적지였음을 확인시켰습니다. 평양을 분석을 해보면요, 서울이나 남한의 그 삼남지방과 여러 가지로 달랐습니다. 유학 지식군들의 비율을 보면 서울은 약 28.8%, 약 30%의 유학의 지식군들이 서울에 머무는 반면에 평양은 0.4%에 불과했고요. 유학의 지식군들이 극소수였기 때문에 성리학적 세계관이나 그 질서가 훨씬 덜했던 도시였습니다. 중소자영농이 많았고요. 따라서 소작인이나 노비에 운영되던 그 전라도 이 삼남지방에 비해서 생산성이 높았습니다. 계급적 갈등도 비교적 적었고요. 상업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개성과 함께 조선에서 손꼽히는 상업도시였습니다. 자원도 풍부했죠. 수공업과 광업도 활성화되었고요. 감리교의 헐버트 그 선교사가 평양을 방문했던 것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의 가격이 높아서 이 광공업이 발달한 평양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평양을 방문한 겁니다. 중국과의 중개 무역을 하는 유상들이 많았고요. 개인 보부상들에 의해서 사무역도 발달해 있던 곳이 평양이었습니다. 이들 무역상들에 의해서 중국의 정치, 경제 상황이 빠르게 전달받았던 것이 또한 평양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성향은 영미 복음주의의 특성과 잘 맞았습니다. 유학의 이데올로기에 방해를 받지 않았고요. 상업의 발달로 글을 읽을 줄 아는 일반 독소층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평양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조선사회의 주변부에 있다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기본적인 교리, 곧 하나님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이 마음 깊이 스며들기 쉬웠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평양을 비롯한 서북 지역은 선교의 최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길거리를 걸어갈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이 종종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에 관한 것이었으며 아이들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조용하고 차분했었는데 이제는 시끄럽게 떠들고 무례했습니다. 그 원인이 이곳에 있던 두 사람의 영국 성공회 소속 선교사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년들을 거칠게 대했으며 그 때문에 도시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들과 혼동되었기 때문에 며칠간은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1893년 10월 평양 선교를 시작한 마펫이 우선 부딪히게 된 문제는
평양 사람들의 배타성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욕을 했고요. 후일의 목사가 돼서 제주도 선교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이기풍은 그 장터에서 설교를 하는 이 마펫에게 돌을 던져서 마펫을 쓰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평양 사람들은 제너럴 셔먼호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고요.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2명의 성공회 소속 선교사들이 오만하게 굴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 마펫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평양은 선교사들이 마음껏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의료나 교육을 먼저 해야 했던 서울과 달랐고요. 곧바로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신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근대 문명의 통로가 아닌 신앙의 중심의 터로 각인시키기가 쉬웠죠. 물론 접근 방식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서울은 탑다운 방식, 곧 왕실이나 고위 관료층들의 신뢰, 그것을 우선에 두고 접근해야 했지만 평양은 처음부터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보텀업 방식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주의의 방식이었죠. 평양에 도착한 날, 바로 그날 오후 2시부터 마펫은 곧바로 거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중심가와 대동강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찾아서 그 복음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서울과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낯선 서양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맺을 수 있었고요. 또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 초청해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마펫의 어머니가 마차를 보내줬는데 그것을 사용하고요. 자기가 보니까 이 노방전도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주로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 시간이 지날 때마다 거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방 전도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노방전도의 덕분이었는데 이 교분을 맺은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방으로 초청할 수 있었고요. 거기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응접실, 공부방, 식당, 침실, 구실을 하는 방은 조선인들이 사랑이라 부르는 방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방은 언제 어느 때든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서 저는 쉬거나 밥 먹을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마펫은 그 2차 전도 당시 세례를 준 한석준을 조사, 헬퍼로 임명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확대를 시킵니다. 이 처음에 평양에 도착해서 최치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이 주막의 숙소를 정했는데 그 머지않아 그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어쨌든 마펫의 숙소에 술꾼이고 도박과 색을 즐겼던 최재양이라고 하는 사람도 찾아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최재양은 이 첫 번째 결신자가 됐고요. 마펫이 이렇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평양 선교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죠. 본래 19세기 영미 복음주의 신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에 절대성을 갖고 있었고요.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마페트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의 전도 활동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적인 대화를 가졌고요. 사교적이고 세속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선교 활동을 시작한 지 석 달 후에 7명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었고요. 평양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교감의 방식을 통해서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꿨고요. 그것은 풍성한 선교의 결실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미 복음주의는 부흥회를 아주 중요한 전도의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복음주의는 성경과 회심의 두 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중적인 상식과 교회의 역할이 이를 받쳐줍니다. 그 선교 방식의 특징은 성경 공부와 더불어 내면의 영적인 회심을 강조했던 부흥회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한국교회 부흥회는 특별히 이 양자를 합한 사경 부흥회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부흥회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기대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요. 성령의 힘으로 병 고치는 기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이 강조됐고요. 기독교의 본질은 개개인의 영원 구원이었고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확인합니다. 성서와 성령의 체험과 함께 중생과 그 실천도 강하게 요구됩니다. 회중들이 강력한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성서의 말씀과 교회의 검증을 거쳐야 했고요. 이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사회개혁을 직접적으로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각성과 성서가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하고요. 그런 의무감을 가져야 하고요. 자동적으로 이것은 사회 개선으로 연결이 됩니다.